저는 올해 65살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체인 호텔을 팔아 사치영억 원을 손에 쥐었죠. 이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저는 외동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성공을 축하하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전화가 울리고 제가 전화를 받으러 식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닿았을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토록 잔혹하여 때로는 제 손으로 키운 자식에 대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더군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식당은 아시다시피 고요함마저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은 나지막이 공간을 채울 뿐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순백에 리넨 테이블부가 깔려 있었고 부드러운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든 나이프와 포크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외동딸 나영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8살인 나영이는 남편 지훈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제가 홀로 키운 딸입니다. 지훈 씨는 나영이가 겨우 12살 때 세상을 떠나 제게 강원도 해변의 작은 민박집과 어린 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민박집은 이제 제가 방금 사치령억 원에 팔아넘긴 체인 호텔이 되었죠. 이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끝이자 수십 년간의 고된 노력, 수많은 불면의 밤, 헤아릴 수 없는 희생. 그 모든 것이 오직 제 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나영이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의 눈은 반짝였고 저는 그때 그것이 자랑스러움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치령억 원이라니 믿어져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딸과 잔을 부딪혔고 제 크랜베리 주스를 조금 홀짝였습니다. 제 심장 전문의가 전에 술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거든요. 혈압이 늘 불안정했기에 저는 제 건강 상태에 매우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영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지난 생일에 선물했던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제 젊은 시절과 똑같은 갈색 머리카락은 섬세한 올림머리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딸 옆에는 결혼 5년 차 남편인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혜미 여사님, 드디어 파시기로 결정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민준이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인생을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쉬세요. 정말 너무 오래 일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지 모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마치 이번 거래가 그에게는 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 재단은 그저 시작일 뿐이죠. 나영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짜증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이요. 딸이 물었고 목소리는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네,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고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텔을 팔고 얻은 돈 중 상당액이 그 재단으로 들어갈 겁니다. 민준이가 콜룩거리며 샴페인에 살 들릴 뻔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제 변호사이자 수십 년 지기 친구인 그녀는 우리 가족에 대해 저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매매의 마지막 세부 사항 때문에 저는 식당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신호가 더 좋았거든요.
서연이와는 금방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약서, 서명에 대한 몇 가지 사소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영이와 민준이가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즉시 멈췄습니다. 모두 괜찮니? 저는 앉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나영이가 말했지만 그 미소는 딸의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냥 민준이한테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크랜베리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 바닥에 희미한 침전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누구 디저트 드실 분 있나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에 마시던 것이 너무 달다는 핑계로 새주스를 한 잔 더 시켰고 나영이와 민준이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식당 앞보도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나영이는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딸이 말했고 그 순간 저는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고 그들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누군가 제 차 창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테이블을 내내 담당했던 웨이터 지우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저는 즉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혜미 여사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위를 긴장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 무슨 일이에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불안한 기색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방금 여사님께서 전화 받으러 나가셨을 때 제가 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그때 테이블을 서빙하고 있었는데 봤어요. 여사님 따님이 여사님 잔에 무언가를 따르는 것을요. 가방에서 꺼낸 작은 병에 든 흰색 가루였어요. 따님 남편분은 옆에서 망을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요. 제 피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잔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목격자가 직접 확인해주니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혜미 여사님 맹세합니다. 제가 여기서 15년 일하면서 손님 일에 참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정말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습니까? 아니요, 여사님. 바로 여사님께 왔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일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우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잔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미 처리해 두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며 주스가 담긴 밀봉된 비닐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안하려 했습니다. 혹시 검사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혜미 여사님. 다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남기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잔이 든 봉투를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피를 얼리고 생각을 정교한 계산으로 바꾸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닫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원을 들었습니다. 네 말이 맞았어. 저는 이 말만 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몇 달 동안 나영이와 민준이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호텔을 팔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그 둘이 어떻게 저에게 각별히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는지 경고하려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얼마 없어. 그들은 분명 다시 시도할 거야. 혜미,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비닐봉투 속 잔을 보며 딸이 제 친어머니의 음료에 직접 독약을 따르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감옥? 그건 너무 싸게 먹히는 일이야. 그들이 나에게 주려 했던 모든 순간의 독약이 어떤 맛인지 똑똑히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주스잔은 아직 제게 비닐봉투에 밀봉된 채 있었습니다. 사실 지우가 확인해 주기 전에도, 제 마음속인을 주기 전에도, 제 마음속인을 주기 전에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샘플을 개인 감정소로 가져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십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샘플을 카운터에 놓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곳 말이죠. 이런 곳은 빠르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마세요. 오늘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낀 젊은이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매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듯했지만 이제 저는 모든 단어 뒤에 숨은 거짓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저는 애써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은 푹 쉬려고. 아, 정말 다행이다. 혹시 아프신가 해서 걱정했어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쉴만 했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아니야, 입으로는 아니야. 그럼 어제 말씀하셨던 그 재단 정말 지금 당장 시작하실 거예요. 제 말은 호텔을 막 파셨습니까? 좀 쉬시다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역시 이것 때문이었군요. 돈. 항상 돈 때문이었습니다. 일은 이미 진행 중이야. 일은 이미 진행 중이야. 나영아. 사실 지금 서연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서류 정리 때문에. 또다시 정리 때문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딸이 미쳐 날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의 좋은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딸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300억이요? 하지만 그건 거의 전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엄마. 아가 끊어야겠다. 택시가 왔어. 딸이 더 항의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제 딸의 마음속에서 제 목숨이 얼마짜리인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4,700억 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3시간 후 감정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술자가 봉투를 제게 건넬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남은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고 결과는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프로프라놀롤 농도는 정상 치료 용량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기술자의 첨부된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용량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섬액, 저혈압,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저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었고 경미한 심장 잡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이 상태에서 습니다. 이 상태에서 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의 죽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도심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사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검은 뿔테 안경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입술을 안 다물었을 뿐이었습니다. 프로프라는 놀이군.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말 영리하게도 골랐네. 일반적인 검사로는 쉽게 찾아내기 어렵지. 나영이는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2학기 다니다가 휴학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꽤 많은 것을 배웠나 보더군. 서연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햄이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일을 사회적 뉴스 거리로 만들어서 내 딸이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묘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영이와 민준이가 재정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 그들의 구멍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서연이는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책상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완벽한 재정 배경 조사를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어. 저는 서류철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암울하고 비참한 그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영이와 민준이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를 초과했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으며 고급 승용차 할부금은 연체되어 있었고 저당 잡힌 아파트는 곧 법원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값비싼 여행, 호화로운 저녁 식사, 명품 옷, 모래 위에 지어진 거칠애로만 쌓아 올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산했어. 저는 서류철을 덮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야. 맞아. 서연이가 제 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대부분을 재단에 넣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거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짜 삶을 구할 유일한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의 모계가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만약 정말 힘들었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늘 그들을 도왔잖아. 서연이가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햄이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은 자신의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도움이 필요해. 첫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해. 둘째, 내일 네 사무실에서 나영이와 민준이를 만날 수 있도록 K를 주선해줘. 재단에 관한 일이라고 내가 기부 금액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줘. 서연이가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 무슨 꽁꽁이야? 결과에 대한 교훈. 서연이의 사무실에 나설 때 나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저랑 민준이가 엄마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휴대전화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미래 계획?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면 미래가 없는 나에 대한 계획? 아가, 엄마,
엄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네. 내일 오전 10시 서연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을까? 메시지는 거의 즉시됐다. 사랑해요, 엄마. 얼마나 공허한 말인가. 이사 시간도 채 안 되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던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깨에 짐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깊고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없이 선명한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위해 신중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우아하고 절제된 회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흰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로 빗어 올렸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제 얼굴에 새긴 흔적을 어떤 것으로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이에게 저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살인하려 했던 늙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서연이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접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우 불안해 보여. 불안해해야 마땅하지. 제가 대답하며 검사 보고서가 든 가방끈을 고쳐맸습니다. 그 탐정은 언제 도착해? 10분 전에 전화 왔어. 이미 이 건물에 있어. 아래층에서 우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은퇴한 경찰관을 고용하여 앞으로의 일을 돕게 했습니다. 공식적이지도 완전히 합법적이지도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가자. 저는 어깨를 펴고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나영이와 민준이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제 딸은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순진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짙은색 정장을 입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둘은 마치 은행이나 보험 광고에 나올 법한 모델 같았습니다. 나영이가 다가와 팔을 벌려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은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의자를 빼주는 동작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좀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가면을 쓴 채 물었습니다. 훨씬 나아. 제가 대답하며 앉았습니다. 푹 자니까 정말 좋더구나. 아주 마법 같았어. 민준이도 웃었고 너무나 완벽하게 하얀 치아를 드러냈습니다. 혜미 여사님,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모두 걱정 많이 했어요. 분명 걱정했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 여러 서류가 담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분명 격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30년 넘게 제 친구였고 나영이 결혼식의 들러리였습니다. 그녀는 늘 나영이를 자신의 조카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미 여사님께서 이 회의를 소집하신 것은 호텔 매각 후 재정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조정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나영이의 눈이 순간 밝아졌고 민준이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두 분도 아시다시피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미 여사님은 원래 호텔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재단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300억이요. 나영이가 끼어들었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물론 그 돈은 엄마 것이니 엄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딸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사실 계획이 바뀌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전에 너무 성급했던 것 같더구나. 나영이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딸이 물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떤 일들은 죽을 뻔했을 때
비로소 분명해지는 법이지.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민준이는 침을 삼켰고 나영이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가방을 열어 그 검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아 그들 둘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영이는 그 서류를 노려봤지만 손을 뻗어 만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건 독극물학 보고서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학술 토론을 하는 듯했습니다. 그저께 밤 내가 마셨던 크랜베리 주스의 분석 결과지. 흥미롭지 않니? 프로프라놀롤은 나 같은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양인데 말이야. 나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민준이는 분명하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영이가 더듬거리며 말했고 눈은 저와 서연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이거 농담이세요? 농담? 제가 되풀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나영아, 이건 농담이 아니야. 너희 둘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도 농담이 아니고 네가 재단에 돈을 낭비하기 전에 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나를 독살하려 한 것도 농담이 아니지. 민준이가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이가 단호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두 분 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려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나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맹세해요, 엄마.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연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우의 증언과 이 보고서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딸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영아. 제가 말했고 마침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웨이터가 전부 봤어. 지우 씨, 기억나니? 내가 전화 받으러 나갔을 때 네가 내 잔에 무언가를 따르는 것을 봤어. 민준이가 옆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망을 보고 있었고 이어지는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나영이를 보았고 나영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충격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지를 평가하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희를 살인미수로 고발하는 겁니까? 거짓말할 수도 있는 웨이터의 증언과 조작될 수도 있는 감정 보고서를 가지고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무런 웃음기 없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며 책상 위에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누르고 짧게 몇 마디를 했습니다. 몇 초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키 크고 엄숙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연이와 비슷한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우 씨입니다. 서연이가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경찰관이자 현재는 사설탐정이죠. 현우 씨는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는 지난 48시간 동안 두 분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고 나영이와 민준이의 공포가 깊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프로프라놀롤이 심장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검색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영 씨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분이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을 빚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인내심이 없기로 유명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는 분명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이 텅 빈 채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이 마치 겁에 질린 듯했습니다. 대체 뭘 원하십니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낮고 좌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냐고? 제가 되풀이했고 거대한 슬픔이 저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친딸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돈이 어떻게 사랑보다, 가족보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중요해질 수 있었을까? 나영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두렵게 만드는 차가운 무언가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딸이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호텔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엄마의 돈, 엄마의 소중한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일에만 파묻혀 저를 내버려 두셨으니까요. 엄마는 약속하셨잖아요. 엄마는 약속하셨잖아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될 거라고.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돈을 무슨 뜻도 보도 못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딸의 말은 제 배를 강타하는 강펀치 같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구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구나. 나영아, 제가 말을 시작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네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네가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도록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런데 결과는요? 딸이 비아냥거리듯 반박했습니다. 결과는 엄마는 수백억 원을 쥐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적나라한 고백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영아, 닥쳐. 민준이가 경악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지금 범죄를 자백하는 거야. 딸이 웃었습니다. 공허하고 생기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다요. 저는 제 딸을 보았습니다. 한때 제 손을 잡고 해변을 걷던 어린 소녀, 첫사랑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제 어깨에 기대어 울던 소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던 소녀.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서연이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해. 너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할 거야. 나영이는 책상만 뚫어지게 바라봤고 민준이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서연이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일을 문서로 인정하는 거야. 이 서류는 금고에 보관될 것이고 만약 내게 미래에 어떤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든 아니든 이 서류는 즉시 경찰에 제출될 거야. 그 대가로 뭘 원하십니까? 민준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가로 뭘 원하냐고? 너희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영원히 연락하지도 시도하지도 말고 내게 돈을 요구하지도 마. 너희는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 나에게서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서연이는 두툼한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백서였고 세세하고 가차 없었으며 영원히 저와 연락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는 법적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백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은요? 나영이가 물었고 마침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돈 대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지원 재단으로 들어갈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빚은 갚아줄 용의가 있어. 조건은 너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민준이는 나영이를 보았다가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끼리 잠시 상의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간참했습니다. 안 돼. 서연이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협상의 여지는 없어. 회의실은 팽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나영이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딸이 민준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들이 한 명씩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화해도 용서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보호하고 키우려 했던 가족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명을 마치자 서연이가 서류를 거두어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현우 씨가 두 분을 거처까지 동행하여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할 겁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한국을 떠날 48시간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에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통보될 것입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고 나영이는 여전히 책상을 노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들이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정말 그 버려졌다는 헛소리 때문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나영아. 내 모든 것을. 딸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저는 딸의 눈빛에서 제가 전에는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공허함, 마치 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언가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게 더욱 쉬웠으니까요. 딸이 섬뜩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엄마처럼 맨바닥에서 사업을 일구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망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았던 삶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요. 딸의 말은 독약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계산적인 이기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제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 나영아. 제가 말했고 모든 단어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찾기를 바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와 현우 씨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제가 사랑했고 제 손으로 키웠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서연이는 회의실에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 내내 억눌렀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제 얼굴을 끊임없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데려다 줄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보도를 걷는 가족들,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 부모님과 말다툼하는 10대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제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현우 씨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영이와 민준이는 남은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 포르투갈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것은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이 그들을 찾아가 괴롭히고 결국 저에게까지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집 근처 해변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지훈재단의 세부 사항들을 처리했습니다. 저녁에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런 밤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이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 그녀가 선언하며 서류철을 제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야. 저는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약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녀가 대답하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지훈재단의 기획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네가 고울 수 있는 사람들, 네가 바꿀 수 있는 인생들. 서류철 안에는 상세한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보호센터, 소외계층 청소년을 돕기 위한 장학금 계획,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왜 이걸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거야? 제가 물었고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늘 그렇듯 솔직하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상처와 죄책감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야. 너는 계속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생각하고 있잖아. 하지만 사실은 혜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 교육받고 깊이 사랑받았어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들은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할 거야. 저는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나영이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어.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네 결정을 내릴 차례야. 너는 계속 여기서 네가 잃은 모든 것을 애도하며 숨어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통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도 있어. 너는 지훈을 기념할 수 있어. 단순히 그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넘어 그가 자랑스러워할 실제 행동으로 그를 기념할 수 있어. 저는 눈앞에 펼쳐진 기획안들을 보았습니다. 각 기획안은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상징했고 어쩌면 나영이가 남긴 그 공허함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힘이 아직 내게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있어. 서연이가 부드럽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너는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맨바닥에서 사업 제국을 건설했어. 너는 홀로 딸을 키웠어.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한 후에도 살아남았잖아. 너는 어떤 일도 감당할 힘이 분명히 있어. 그날 밤 서연이는 손님방에서 잤고 저는 제 서재 책상에 앉아 재단 기획안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고 제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 이후 처음으로 저는 고통 외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보호 센터부터 시작하고 싶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심 근처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땅이 있어. 서류 작업을 서두르면 한 달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 그녀는 그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도 사업가로서도 아닌 개인적인 비극을 타인의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서연이의 사무실에서 그 파괴적인 회의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고 겨울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무심한 순환을 따랐고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비극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4월의 화창한 아침, 저는 알록달록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땅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현수막 광고에는 지훈의 집 미래 아이들의 보금자리, 지훈재단 후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중장비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연이가 입구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캐주얼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시찰 준비됐니? 그녀가 물으며 제게 노란색 안전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공사장을 걸어 다닐 때 총괄 건축가가 우리와 합류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6월 장마가 오기 전에 주었습니다. 기초 공사는 이미 끝났고 1층 벽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기 배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이 완성된 후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늑한 방, 학습센터, 도서관, 식당, 놀이공간. 이곳은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진정한 집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엔지니어가 땅 한가운데 넓은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요청하신 정원입니다. 저 나무는 그대로 보존될 겁니다. 여사님 요구대로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그대로요. 기적적으로 공사 중에도 살아남은 것은 늙은 황화 코스모스 나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나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든 건물은 이 나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지은 씨와 제가 나영이가 막 태어났을 때 우리 첫집 마당에 심었던 나무와 비슷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제가 말했고 마음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희미한 우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 시찰 후 저와 서연이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가 제게 서류철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재단의 반기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센터 외에도 이미 25개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희망 공동체의 커뮤니티 활동센터 개조 공사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진행 상황에 놀랐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지은 재단은 이 도시에서 진정한 변화의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 상태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야. 초기 투자 수익률도 좋고 다른 지역 기업가들로부터도 많은 기부금을 받았어. 혜미, 네 예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 모든 것을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는 늘 우리가 성공하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좀 있어. 서연이가 약간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말할게. 나영이와 민준이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즉시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들은 헤어졌어. 서연이가 대답하며 제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럼 나영이는? 아직 포르투갈에 남아있어. 리스본의 한 호텔에서 접수원으로 일자리를 찾았어. 저는 묵묵히 이 소식들을 소화했습니다. 그들이 몰락했다고 해서 제가 고소해야 하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일에 대한 깊은 슬픔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 나에 대해 물어봤니? 제가 깨닫기도 전에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현우 씨가 현지 탐정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이 합의를 지키는지 암암리에 감시하고 있어. 그는 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걸린 신맛을 삼켰습니다. 이게 더 나은 거야. 모든 연계를 끊고 모든 화해의 희망을 끊는 것. 나영이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저도 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발코니에 앉아 인생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들을 생각했습니다. 나영이의 배신은 제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려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미 여사님 되십니까? 젊은 여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훈 재단의 장학금 수혜자 중 합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설명이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 학생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거든요. 제 프로젝트에 대해 여사님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서연이는 늘 제멋대로지만 그녀의 판단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 저는 의학과 학생입니다. 재단 기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교 수업 외에도 심장병 대체 치유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심장병은 지훈 씨를 데려간 병이었기에 제게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속 말해봐. 제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저희는 조직 재생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실험에서 이미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연구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한 거니? 네, 여사님을 저희 연구실로 초대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지훈재단이 현재 교육과 아동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가 재단의 가치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여사님께서 남편을 잃으셨듯이 그들의 부모를 잃는 것을 막는 것이죠. 서연이가 분명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럼 언제 방문하면 편리할까? 가능하다면 내일이요. 저희가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 여사님께서 저희 연구를 직접 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일정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지만 재단의 기존 프로젝트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서 아주 매력적인 프로젝트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재단의 현재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네요. 이해합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한 시간을 내주신다면 그 잠재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사님 남편분을 구할 수도 있었던 치료법입니다. 혜미 여사님.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을 건드렸습니다. 지훈 씨는 급성 심장마비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했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더라도 기회는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의학이 조금만 더 발전했더라면 남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좋아. 제가 마침내 양보했습니다. 주소를 보내줘. 내일 오전 10시에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 우연의 일치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영이의 소식을 막 들은 바로 그날 제가 지훈 씨를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한 문이 닫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이 당신을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 씨의 지시에 따라 대학 캠퍼스로 차를 몰았습니다. 캠퍼스는 매우 넓고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현대적인 건물들이 잔디밭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구실은 생물의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새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25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고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밝고 지혜로운 눈빛에는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 위에 완벽하게 하얀 실험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혜미 여사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제가 대답하며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변호사님이 당신의 일을 칭찬하시던데요. 서연 변호사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구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은 씨는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의학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매우 전형성이 강했고 지훈 씨가 한때 자신의 일에 가졌던 열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연구실의 규모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 각자의 작업대에서 집중하는 연구원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헌신과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지은 씨가 말하며 저를 유리 칸막이로 나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몇몇 연구원들이 현미경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탁자 위에는 한 장비가 부드럽게 박동하며 인간의 심장 박동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상된 심근에 통합될 수 있는 인공심장 조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거부 반응의 위험을 없애고 회복 반응의 위험을 없애고 거의 2시간 동안 지은 씨는 연구실을 안내하며 놀랍도록 명확하게 연구의 모든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은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심장병 치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연구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니? 우리가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저는 마침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향후 1년간 약 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 2명을 더 고용하고 초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한 액수였지만 재단의 능력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왜 다른 연구 지원 기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거니? 그들도 지원하지만 과정이 매우 느립니다. 저희는 다른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녀를 다시 보았고 또다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어떤 것, 혹은 그녀가 말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지은 씨, 서연이가 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했지? 대체 뭐라고 말했는데? 젊은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재단이 어떻게 여사님 남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여사님께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요. 그게 다야?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아니요. 작은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보며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거기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내 딸에 대해 대체 뭐라고 말했는데? 제가 마침내 물었고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지은 씨는 의자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사적인 일을 너에게 이야기한 거니?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으니까요. 여사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이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했다고? 왜? 지은 씨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여러 일자에 담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키 크고 흰 머리의 남자가 앳된 젊은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니? 제가 물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지은 씨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죠. 저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그녀를 보았고 그제야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의 형태, 그 미소의 곡선,
제가 가슴 아프게 익숙한 특징들. 너는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의 손녀입니다. 그녀가 단호한 눈빛으로 제 시선을 마주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영이는 제가 17살 때 저를 낳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키울 수 없었거나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화천에 사는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손녀라니, 내게 손녀가 있었다니. 수년 동안 제가 호텔을 짓고 재산을 모으고 제 사업 영역을 계획하는 데 바빴을 때 이렇게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나영이는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딸은 단 한마디도 자신이 딸을 낳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 저는 2년 전에야 여사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입양에 대해 항상 솔직하셨어요.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분들은 제 생모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제게 주셨습니다. 정보는 많지 않았고 그저 나영이라는 이름뿐이었죠. 그저 나영이라는 이름뿐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찾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몇 가지 건강 문제가 있었고 가족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찾았구나. 먼저 여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체인 호텔을 매각하신 이야기, 지훈재단에 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영 씨가 여사님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여사님 가족과 접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재단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서연 변호사님을 통해 서연이는 처음부터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니?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저 장학금 담당 재단 직원이었죠. 저희가 더 가까워진 것은 그분이 연구실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저희 연구에 정말 관심이 많아 보였거든요. 몇 달 전이 되어서야 제가 그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사님을 찾아가야 할지 결정하는데, 누군가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데, 누군가일지 결정하는데. 그럼 이게 그 사람 아이디어였구나? 연구비 핑계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지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연구는 진짜예요. 그녀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보여드린 모든 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정말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말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분은 제가 여사님 된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사님 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서연이답습니다. 늘 실용적이고 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나영이와 이야기해봤니? 제가 물었고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지은 씨가 인정했습니다. 3개월 전에 포르투갈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분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고 눈가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인생에서 그분은 이미 끝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나영이가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잔혹함으로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거부하다니, 심지어 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다니. 정말 미안하다. 제가 말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거절을 겪어서는 안 돼. 그녀는 다른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세요. 저는 엄마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쩌면 여사님께서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사님의 일부가 여사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단호한 젊은 여성.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영이의 배신 이후 제 마음속에 맴돌던 쓰라림과 고통으로 가득 찬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흥분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녀를 기꺼이 알고 싶어. 단순히 네 연구의 재정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네 할머니로서 말이야. 물론 네가 원한다면.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는 나영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생이 혹은 딸 자신의 선택이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기 전의 모습 말입니다. 기꺼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나영이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덮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연결될 가능성,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연구 말인데. 제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 구속 서류 작업은 서연이가 처리할 거야. 이 프로젝트 자체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든 없든 말이야.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제 감정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지은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지만 점차 더 개방적이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손녀에게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처럼 똑똑했고 저처럼 단호했지만 완전히 자신만의 부드러움과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양부모님의 사랑 넘치는 양육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관대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견고한 가치관으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지은 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할 때 그녀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을 거부하며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웃었던 것보다 더 많이 웃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양부모님은 잘 지내시니? 우리가 부엌에서 나란히 채소를 썰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내 일에 대해 알고 있니? 네, 알고 계세요. 지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포르투갈에서 돌아온 후 그분들이 저에게 여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가족이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찾는 보금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제 인생에 사랑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죠. 정말 현명한 분들 같구나. 언젠가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구나. 그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아빠는 여사님께 특히 호기심이 많으세요. 평생 작은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셨거든요. 여사님께서 체인 호텔 제국을 건설하셨다는 것을 아시고는 정말 존경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그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호텔 지배인과 체인 호텔의 전 사장이라니 분명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럼 네 양어머니는?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지을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희 엄마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항상 제가 언젠가 제 생모나 다른 친척들을 찾게 된다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사랑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나누면 배가 되는 것으로 보시죠. 우리는 계속 요리하면서 저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랑과 안락함을 누렸던 딸을 잃었지만 그녀는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이 손녀는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서 자랐지만 나영이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니? 제가 재료를 다루는 그녀의 능숙한 손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병원 도시락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훈 씨도 예전에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긴 하루 일과를 마친 후의 치유 방법이라고 말했었죠. 네 할아버지도 예전에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파스타의 명인이었지. 정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파스타를 정말 좋아해요. 제 특기는 라자냐예요. 이건 분명 유전이겠구나. 제가 농담처럼 말했고 곧 우리 둘은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지은 씨는 자신의 삶, 학업, 미래의 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지은 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업을 일구었는지, 나영이가 태어났던 시절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지은 씨가 접시에 남은 음식을 포크로 뒤적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활기차고 에너지와 호기심이 넘쳤지. 모험심이 강했고 항상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발견하려 했어. 학업 성적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창의력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 한동안 우리는 모두 딸이 예술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무엇이 그분을 변하게 한 걸까요? 이것은 그 배신 이후 제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딸에게서 뭔가 변했어. 더 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했지. 사춘기가 되면서 다른 지위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어. 항상 최고를, 가장 비싼 것을, 가장 특별한 것을 원했지. 나는 그저 한때 지나가는 시기라고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특성은 점점 더 강해지더구나. 지은 씨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도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도 그분에게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무관심, 거리감 같은 것. 마치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저울질하는 것처럼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은 제가 막을 새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 잘못한 걸까? 지은 씨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솔직하고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의사로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경향, 뇌의 화학물질, 혹은 그때는 사소해 보였지만 인격을 깊이 형성한 성장 경험 같은 것들이요. 저는 할머니께서 그분이 선택한 길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그분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머니로서 내렸던 모든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지은 씨, 의사이자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 동시에 제 손녀인 그녀가 어쩌면 제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주니 마치 제 가슴의 매듭이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가족 앨범을 꺼내 지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저와 지은 씨의 결혼식, 나영이의 어린 시절, 해변에서의 휴가, 졸업식, 생일. 지은 씨는 이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강렬한 갈망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각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진들은 그녀의 깊은 미스터리의 조각들이었고 그녀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깊은 미스터리의 조각들이었고 이 사진 속에 나는 지금 네 나이쯤이었어. 제가 27살 때 우리가 운영하던 저 호텔 앞에 서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녀가 관찰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얼굴형. 그리고 하는 일을 보면 저희는 똑같은 결단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침내 앨범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전 나영이와 민준이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네요. 지은 씨가 민준이의 모습을 노려보며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 할 때는 매력적이었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 그가 잘 숨기지 못하는 가짜 같은 느낌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들은 헤어졌고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은 포르투갈에 혼자 있고요. 저는 그녀의 말투에 스며든 약간의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그를 신경 쓰는 거니? 그렇게 너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약한 몸짓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분은 제 생물학적 어머니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쩌면 제 안의 의사가 발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항상 부서진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 하니까요.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네 마음 때문이야, 지은아. 네 마음이 너무 넓고 너무 관대해서 때로는 너 자신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녀는 약간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찾아갈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 삶에 제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저는 그 점을 존중합니다. 그날 밤 지은 씨가 떠난 후 저는 발코니에 오래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아이러니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습니다. 나영이의 배신은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를 지은 씨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그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은 정말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놀랍도록 자비롭습니다. 밤하늘을 응시하며 저는 묘한 평온함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더없이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지은 씨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 1년은 변화와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지훈의 집 아동센터 로비는 알록달록한 풍선과 축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개관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새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새 방,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 정원의 멋진 놀이터에 놀라워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서 있었고 늘 그렇듯 완벽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채 눈앞의 광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약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경외심에 가까운 감탄으로 책꽂이의 책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희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쓴 돈 한 푼,
쓴 시간 1분도 아깝지 않아. 제가 대답했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5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30명부터 시작하여 각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팀은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 열정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진정한 집입니다. 누가 왔나 봐. 서연이가 나지막이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은 씨가 나이 든 부부와 함께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키가 작고 통통했으며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빛났습니다. 그 남성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흰머리였고 분명한 감탄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가?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와 이수지 씨.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지은 씨는 우리를 보자 손을 흔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서연 이모. 저희 부모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라는 호칭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라움과 행복이 뒤섞인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라움과 행복이 뒤섞인 따뜻한 감정마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지은 씨는 제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점차 이 더 친밀한 호칭이란 우리가 함께 요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할머니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 둘 다 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부에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혜미입니다. 이수진 씨는 제 내민 손을 무시하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가 말했고 그 진심 어린 열정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이가 여사님 이야기를 늘 했어요. 김민호 씨는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혜미 여사님, 여사님께서 이곳에 만드신 모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저는 그들에게 보금자리의 시설들을 안내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호텔 관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물류, 유지보수에 대해 많은 통찰력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더 인간적인 세부 사항들에 기뻐했습니다. 아늑한 방, 활동실, 따뜻한 식당. 모든 아이가 자신의 공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공간을 기화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침실구역을 지나갈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이수진 씨가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침대보와 봉제 인형으로 꾸며진 침대를 만져보았습니다. 이곳은 전혀 기관 같지 않아요. 이곳은 진정한 집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평가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지훈 씨가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 단순히 피난처를 찾는 것을 넘어 사랑, 안전, 그리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개관식에는 연설, 테이프 커팅, 그리고 많은 사진 촬영이 포함되었고 그 후 우리는 특별 손님들을 위해 정원에서 점심 식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늙은 황화 코스모스 나무 아래에는 원형의 나무 데크가 추가되었고 그 위에 테이블들이 놓여 약 50명의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직원, 정부 관계자, 후원자, 그리고 물론 아이들 자신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와 지은 씨,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함께 앉았고 서연이는 완벽한 안주인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김민호 아버님, 제가 입을 열며 그에게 레몬물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지은이 말로는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35년 동안 하늘 호텔에서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시작해서 결국 총지배인까지 했죠. 물론 여사님의 체인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곳도 좋은 호텔이었고 우리 동네에서는 꽤 유명했습니다. 어떤 호텔이든 그렇게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 업계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으니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셨겠어요. 그럼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예약을 커다란 장부에 손으로 다 썼어요. 컴퓨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어땠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는 호텔 산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민호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과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운영했던 규모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수진 씨는 지은 씨와 함께 보금자리의 아이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 타고난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녀가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지은이가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이 부유하고 중요한 분이 우리를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요. 혹시 지은이 삶에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녀의 솔직함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서둘러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웃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몇 살이든 늘 걱정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가 봐요. 하지만 이곳을 보고 여사님께서 이곳에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여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우리 주위의 보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런 곳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포용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은이가 저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나영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은 생을 고독과 원망 속에서 보낼 거라고 생각했죠.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감독 아래 놀러 갔습니다. 지은 씨는 저를 정원의 비교적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녀가 입가에 감출 수 없는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저희 심장재생 프로젝트가 초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지은아, 언제 알았니? 어제요. 직접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윤리위원회가 실험 프로토콜을 승인했고 저희는 이미 첫 번째 자원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장이 중간 정도로 손상되었고 전통적인 치료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아지였고 그럼 언제 시험을 시작하니? 3주 후에요.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6개월 후에 더 큰 규모의 샘플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유망했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연구를 수많은 생명을 구할 잠재력을 가진 선구적인 프로젝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가 말했고 목구멍이 약간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분명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고 눈빛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나영 씨가 보낸 거예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녀에게서 직접적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고용한 탐정이 가끔 보내는 보고서만이 그녀가 여전히 포르투갈에 있으며 가끔 호텔에서 일하고 평범하지만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뭘 원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답장이니? 아직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배신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는 제 내면의 일부는 지은 씨에게 그 편지를 무시하고 다시 조종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여정을 통해 성장하고 교훈을 얻은 제 내면의 일부는 이 결정이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멀리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정말 답장을 하고 싶어요.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어쩌면 어떤 관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분이 저를 처음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할머니께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해요. 저는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호기심도 마찬가지지. 그럼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가 제 지침을 구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기회가 반드시 그 사람을 네 삶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적어도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를 줘. 어쩌면 간단히 답장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볼 수도 있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지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공중에 떠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만약 그분이 할머니께 연락하려 한다면 받아주실 건가요? 이 질문은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고 침전된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제 대답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아니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그리고 지은 씨,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보금자리의 아이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제 팔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드러운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지훈의 집을 뒤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래에 무엇이 오든 그것이 화해든 용서든 새로운 시작이든 아니면 단순히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든 우리는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이미 건설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저에게 주려 했던 독약은 역설적으로 제 새로운 인생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인생은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살아갈 가치가 충분했습니다.